순간적으로 1억씩 쑥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초토화된 상태에서 핵폭탄을 또 맞았어요. 이 진짜 대단지 아파트가 순간적으로 30%가 폭락했어요. 제가 좀 미국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유동성이 가뜩이나 많은데 더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돈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 문제가 좀 너무 심각하죠. 예, 너무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다 이렇게 빨리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와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제 분야가 이쪽이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뭐 100%겠죠, 이거는. 100% 부정적이겠죠. 부정적인데 얼마만큼이냐,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 그다음에 그 부동산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 그렇죠? 또 어떤 쪽에 또 더 안 좋을 것이냐, 주택이 안 좋냐, 상가가 더 안 좋겠냐. 이런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넓혀서 국가 경제, 세계 경제까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하는 얘기 같아도요, 다 물려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자,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가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는 100%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으로. 근데 과연 이 가중치를 얼마를 들 것이냐, 얘가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걸 논리적으로 논문처럼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단기로는 무조건 뭐 하락 압박이죠. 예, 이건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 중지되고, 예, 지금 아예 올수록 됐잖아요. 올수록 됐습니다. 아예 집을 보러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뭐 오를 수가 없죠. 지금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동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요. 정부가 원하던 바였죠. 사실은 이거. 예, 정부는 일단 때려잡으려고 12월 대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오를까봐 걱정하는 와중이잖아요. 그쵸? 스물스물 또 오를까. 눈치 살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르지는 못해요. 왜냐면 워낙에 강력합니다. 정책이. 오르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가세가 되면서 일단은 잠잠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 뭐냐면 가중치에 말씀드렸죠. 이미 정책 효과 약발이 쓴 상태에서 코로나 약을 하나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거는 지금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뭐 몇 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여기 예측이 쉬운데,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부분인데, 일단 주택 시장 먼저 볼게요. 주택은 완전히 이게 필수제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도 없앨 수도 있죠, 자동차는. 예. 뭐 다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집은 규모를 줄이면 줄였지 없이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제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가장 조금 따로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과연 가중치의 미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뭐가 더 셀 것이냐?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여파가 클 것이냐? 아니면 누누이 얘기하는 공급 부족의 문제가 클 것이냐. 자, 요 부분인데, 자, 제 생각에는 이 신규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는요, 앞으로 한 7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해요. 지금 공급을 해도 시차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신도시씩 지금 공급해서 해도 그것도 시차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서울의 내부 수요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수요죠. 중기적으로는 기본 수요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이다. 서울이나 대도시 가격을 오르는 지역, 이런 지역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는 한 6개월까지도 조금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다른 게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황폐화시킨 게 아니고요. 이미 황폐화시킬 만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황폐화시킨 거죠. 가격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자, 뭐가 강력한 게 있냐면 재산세 과표를 현실을 합니다. 한 4월중에. 이게 재산세 조금 더 오르면 까짓 거 부동산 더 오르면 되지.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종부세 강화하는 법안의 통과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봤더니 다 통과될 것 같이 봤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부세는 조금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과표현실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왜 큰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과표현실화가 왜 크냐면 실질적으로 한 과표 한 75% 시세에 이 정도에 좀 맞춰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존보다 한 15%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과 올해 어때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 과표가 좀 많이 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율을 안 건드려도요.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기존에 내던 세금에 50% 이상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달에 굳이 말씀드리면 한 달에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이제 200만 원씩 내는 상황. 이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보유세는요. 부담을 못 견디고 팔려는 그런 그 수요자도 만들어내고 다음에 살려는 수요자는 또 꺾어요. 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보유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사실. 이게 히든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자, 그래서 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여파가 코로나가 얹어지는 바람에 좀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지나서는 다시 좀 일부 상승하고 고개를 들 수도 있지만 좀 어렵지 않겠냐. 사실은 이게 떨어져야 돼, 이 정도 상황이면.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서 이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임대주택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놨기 때문에 잘 안 내놔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작년에.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래는 그렇게 많이 안 됐거든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호가가 높지 않냐? 이 호가가 내려올 거라는 거죠. 안 팔려면 내려옵니다. 순간적으로 1억씩 쑥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연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장기적으로 난 계속 똘똘한 거 하나 사서 거주할란다. 하나만 10%만 빠지면 사시고요. 나는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럼 한 20%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수급 문제로 인해서 똘똘한 주택들이 가격이 또 재차 상승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건 하나만 딱 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다음, 이 제일 심각한 건데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상업용입니다. 우리 상업용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월세에 나오는 부동산인데 이 월세에 나오는 부동산은요, 이거 이론적으로도 정확히 설명이 돼요. 월세 자체가 가격이에요. 그걸 환산한 게 가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월세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월세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영업이 잘 돼야 되죠. 그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미 초토화된 상태에서 핵폭탄을 또 맞았어요. 큰일입니다. 이 자영업자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심각해서 상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종료 이후에도 전 세계가 다 종료된 이후에도 이 영향력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일단 다중이 모이는 이런 집회, 문화시설, 규모 있는 것들 이런 데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 말고 제3의 뭔가가 또 이제 창궐할 수 있잖아요. 부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접촉 문화가 좀 약해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종교까지도 많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상가는 월세가 가격인데 지금 아주 초토화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1년 후에 적어도 1년 텀은 돼야 됩니다. 1년 후에 경매로 상당히 많은 물건이 나올 것 같아요. 좀 씁쓸한 얘기이긴 한데요. 그러면 경매로 나와서 싸게 거래가 되면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자, 다음 부동산도요. 국가 경제의 일부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되게 큰 시장 같아도요. 사실은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비하면 작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부동산을 왜 되게 크게 보냐면 개인들이 투자하는 영역이에요. 기관이나 기업들은 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리츠나 이런 것들을 다 그쪽이고 아파트를 수천 세대를 산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공급은 물론 기업들이 하죠. 물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시장이고 개인 자산의 한 70%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도 분명히 국가 경제 한 일부거든요. 코로나가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언젠간 지나가겠죠. 전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 얘네들보다는 센 거는 분명하죠. 예, 분명히 셉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보다. 자, 그러면 이게 세계 경제하고 국내 경제하고 또 물려있죠. 이게 혹시 이해가 안 가시, 아니, 뭐 그렇게 연관이 잘 돼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미국 금융위기 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잊고 계세요, 지금. IMF는 기억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우리나라 대형 아파트, 예, 진짜 대단지 아파트가 순간적으로 30%가 폭락했어요. 5억짜리가 3억 6천에 나왔는데 더 깎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아예 몰라요. 왠지 아세요? 이 6개월뿐이 안 갔어요. 예. 2009년도 한 2, 3월 돼갖고 그냥 회복해버렸어요. 그때 거래한 게 있게요, 없게요? 거의 없어요. 그때 판 사람들은 속이 아니죠. 그때 산 사람들은 대박이 났죠. 근데 사고 판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기와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말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크게 체감을 못할 뿐이지인데 많이 나쁠 때는 이렇게 직격탄이 옵니다. 이 국제 경제가 안 좋으면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어요. 주택은 그래도 뭐 좀 별도로 노는 것 같지만 주택도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금융위기 때 이미 경험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일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 복잡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부동산 예측하다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 얘기하다가 이제 세계 경제 얘기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예측이 어렵다는 거는요. 제가 뭐 예측을 무용론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렵다는 건 결국 국가 경제, 세계 경제까지 맞춰야 부동산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코로나 같은 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걸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죠. 불과 얼마 전에 금리 인하했어요. 금리 인하했습니다. 아주 선제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미국을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는 거 보면서 미국이나 일본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죠. 우리나라 잘했다고는 안 할게요. 일단 미국이나 일본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죠. 근데 미국이 지금 대선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저거 대충 얼머무려가지고 그렇죠. 큰 덮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최근 그렇죠? 막 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잠잠해진다 뭐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린다. 지금 뭐 거의 8,000명 정도 되죠. 이거 뭐 쉽게 낙관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서구 쪽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지금 뉴욕 증시도 급락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미국이 초토화되면 우리나라도 안 좋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반세계화 부른 게 뭐예요? 세계화된 게 너무 싫다. 반세계화 하자. 이 브렉시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커지죠. 커집니다. 자, 이쪽에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 했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럼 4월 달에 금리 인하 예측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터져 나오냐? 유동성이 가뜩이나 많은데 더 많아져.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이게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또 오면 어떡해. 이게 부동산으로 완전히 다 때려져 말았잖아요, 지금. 아예 그냥 가둬놨다고요. 그 출구로 요만큼 열어서 여기로 나오는 것들만 보겠다는 거야. 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긴 있어요. 이 저금리 되면 서민주가 안경한다 그러고 안정시킨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해주죠? 전세자금 대출해 주죠. 이 저금리 타면서 이게 또 대출이 잘 돼버리면 전세 시장이 또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전세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밀어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가 딱 받쳐주고 있으면요. 떨어져야 되는 아파트가 안 떨어져요. 전세가가 부동산의 어떻게요? 하방 경직성을 딱 보완해 주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요즘 청약 대박이죠. 결국 투자하는 사람들 이래저래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공공으로 분양하고 그것도 싸게 분양하는데 결국은 청약 당첨된 사람만 돈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그래도 차라리 그 사람들이 먹어라 이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보기에 다른 투자자가 돈 많은 사람이 먹는 거는 못 봐주겠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거의. 자 그렇습니다.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는 전제 하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일단 최악의 경제 상황, 아주 공포의 시기, 2008년 같은 금융위기 같은 시기가 오면 부동산은 떨어진다. 폭락할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것까지 전망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안 좋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조금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단기적인 전망은 어느 정도 맞거든요. 이게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안 좋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플러스 해서. 자 그러니까 단기 전망을 계속 보세요. 단기가 합쳐지면 장기가 됩니다. 한 방에 장기 때리는 거 이거 무의미해요. 그 수많은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자 다음 30조 뭐 예산하고 추가 예산 또 하고 뭐 이제 경기 부양하려고 난리.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그러면 차후의 경제 상황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 이제 부양 정책을 쓸 거라고요. 아니 무조건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게 먹혀서 조금 살아나는지 멀리서 볼 거 없습니다. 주변에 상가가 식당이 장사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주의 이렇게 보시면서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이러니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쉬울 텐데 결국에 투자 수요는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남겨먹고 누구한테 던져내야 됩니다. 던져주는 거예요.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현금을 놨죠? 결국 마지막에 필요한 건 뭐예요? 현금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현금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군가 사줘야 되죠. 자 그래서 경제에 대한 큰 틀에서 이해는 요 말씀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사줘야 돼요. 실수요자죠. 실수요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안 좋으면 실수요자가 직장을 잃는데 지금 무슨 돈이 있어도 안 사요. 대출 이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엔 실수요자가 무너지면 투자자도 다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받아줄 투자자들의 이익을 얹어서 팔 때 그걸 받아줄 만한 실수요자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큰 틀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조건부는 뭐 거의 무용론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3개월, 6개월 텀으로 계속 시장을 주시해야 되는 이렇게 부진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우리들 모두 시청자분들 또 국민 여러분 다 좀 빨리 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행복하고 전 세계적인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울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저도 좀 안타깝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